한 대상이고요. 이거 보시면 되시고, 많이 했으니까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LRT 베큐움이라는 진공 건식 펌프 업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회사의 소개를 잠깐 보시면요. 연역이 사업 분야가 반도체 쪽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일단은 홈피 잠깐 사업보고서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기운데 당사는 진공 기술에 기반을 둔 반도체 디스플레이 건식 진공 펌프의 제조 판매 수리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식 진공 펌프 단위 산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유일한 건식 진공 펌프 사업 생산 기업입니다. 당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산업 분야는 반도체 산업이고 그 외에 요즘에 태양광 쪽에 이제 수주를 많이 했잖아요. 태양광, 디스플레이, 2차전지, 하여튼 진공 관련해서 필요한 사업장이 있으면은 다 필요하다. 범용으로 사용 가능한 펌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물요. 잠깐 홈페이지를 보시면요. 그래서 반도체하고 사업 분야가 주로 디스플레이, 태양광, 일반 산업 이렇게 나눠져 있고, 연역을 잠깐 보시면은 2006년에 미국 오스틴 법인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쪽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미국 쪽에 이제 공장 설립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인프라 관련 주라고 보시면 종목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미국 쪽에 이제 삼성전자 공장에 들어가면은 해당 LRT 베큐움에 펌프가 납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쭉 보시면은 G형도 인수했다고 되어 있고 그런 연역이 몇 가지 특징점이 있습니다. 산업 분야는 반도체 쪽에 반도체의 집적감이 고도화에 따른 고품질의 비싼 방막 구현은 필수이고 증착의 핵심 요소인 진공을 이용해서 진공을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반드시 표면 분석 및 특성 평가에서 우수한 방막을 증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식 진공 펌프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래서 주로 삼성전자 쪽에 납품하고 SK 하이닉스 쪽에 납품 반도체 쪽에 이제 주로 납품하고 있거든요. 비중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최근에 좀 약간 사업 다각화를 통해 갖고 매출처도 다변화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제품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게 특징점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분석글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RT 베큐움이고요. 이게 이제 IR 자리거든요. LRT 베큐움에 반도체 전공정의 대부분은 진공 환경이 필요로 합니다. LRT 베큐움은 포 베큐움 영역을 담당하며 건식 진공 펌프는 모든 공정에서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2차전지 진공 환경이 필요한 모든 공정의 범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필수장비다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주로 반도체 쪽이 많이 사용되겠는데 에칭이나 이럴 때 여기 이제 펌프가 들어가고 진공 환경을 조성시키고 각종 유해 부산물을 배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건식 진공 펌프하고 이제 습식 진공 펌프 이렇게 나뉘는데요. 건식 진공 펌프는 환경적으로 친환경성이고 효율성이 좀 높습니다. 습식은 보통 좀 환경성이 좀 취약하겠죠, 한걸요. 국내 상장사 중에서 펌프 관련해서 상장된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두 개 업체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는 LRT 베큐움, 여기는 영풍정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건식 쪽에는 주로 정밀한 환경이 필요한 그런 업종, 그러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그 증착이 필요한 데서 사용되고요. 습식 진공 펌프는 주로 정유, 그 다음에 화학, 그런 쪽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풍전밀이 쪽이 대표적이고, 여기는 LRT 베큐움이 대표적이다 보시면 되시겠죠? 반도체 팹과 진공 펌프인데, 유틸리티 구성도를 보시면은, 여기 베큐움 펌프는 여기 포함된다. 그래서 공정 챔버에서 가스와 부산물 배기, 공정 진공 상태를 형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설비라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뭐 SK 하이닉스나 신규로 팹을 건설하면 반드시 이제 진공pom프가 들어가야 되겠죠. 진공pom프의 건식 진공pom프의 특징점인데 모든 전방 산업에서 대응 가능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2차전지 등 모든 공정비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5, 7년을 주기로 교체가 필요하고 주기적으로 수선 보수가 필요합니다. 이게 또 포인트인데 1년에 1, 2회 주기적인 수선 유지 보수 필요하고 관련해서 기존에 있던 그 회사를 물적 분할을 시켰어요. 그래서 100% 종속 자회사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매출이 상당히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그 수치를 뽑아갖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적인 캐시플로우. 이익률도 꽤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유지보수 같은 거 하면은 이익률이 좀 높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약간 메리트가 있고, 장비 국산화 수에 국내 유일 건식 진공 펌프 업체입니다. 국내 업체라는 유일합니다. 이게.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국내 유일 뭐 그런 것들이 좀 좋잖아요. 비즈니스 모델 측면으로 메리트가 있고, 산업가치 사슬을 보시면은 국내에서는 1위가 진공건 시펌프는 에드워드라고 영국 쪽에 이제 다국적 기업이 있거든요. 그 에드워드 코리아가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TB킴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공펌프 제조사는 이제 국내산으로는 LTB킴이 유일하고 이 두 개가 거의 이렇게 국내에서는 많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죠. 최종 고객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BOE 이렇게 있고요. 동부 화이텍, 글로벌 파운드리. 그래서 일단은 사업보고서에서 에드워드 코리아가 상장사는 아니지만 비상장사라도 1년에 한 번씩은 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에드워드 코리아의 매출액과 이익 추이를 한번 체크해봤어요. 한걸요. 그래서 12년도부터 21년까지 이렇게 매년 매출액은 중과 추세다. 추세적으로 19년, 20년 빼고 이렇게 해서 진공펌프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가 MS 국내 1위 업체예요. LT 백킴도 마찬가지로 체크해봤어요. 그래서 12년도부터 22년 3분기까지 이렇게 연도별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2년 3분기까지 LT 백킴 벌써 21년에 최대 매출액 찍었잖아요. 최대 매출액을 벌써 3분기까지 누적으로 오버했어요. 보시면요. 다만 좀 이익률이 좀 YOY로 좀 빠진 게 좀 약간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에드워드 코리아 대비 LT 백킴이 마켓 시어는 지금 국내에서 얼마큼 갖고 있냐 확인해 보니까는 12년도에서부터 19.6%에서 에드워드 코리아 대비 매출액을 비교했거든요. 최근에 계속 추세적으로 높아지면서 에드워드 코리아의 매출액이 30%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의미는 뭐냐면은 진공 건식 펌프의 업황은 계속 추세적으로 좋고 그 중에서도 마켓 시어를 계속 뺏어가고 있다. LT 백킴이 그렇게 보시면 되시겠죠. 경영 실적은 이거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분기에 100% 증가, 영업이익 128% 증가, 순이익 152% 증가 해서 이 보시면 여기서 다 표현이 되잖아요. 3분기까지 누적으로 매출이 오버됐으니까는 꽤나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부분별 매출액 추이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세부적으로 이제 분석한 게 있거든요. 기존에는 진공펌프 단일 부분 100%라고 되어 있죠. 아까 사업보험 내용 초반에 읽어드렸는데 여기서는 진공펌프 단위라고 했는데 장비 10.6%로 해서 그렇게 22년 3분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M&A를 하나 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그 모듈 장비를 M&A를 해서 종속해서 편식해갖고 매출이 거기서부터 또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LT 백큐의 투자 포인트 뭐냐면은 일단 외부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주가 태양광 업체로부터 이제 중국 태양광 업체로부터 올해 연속으로 세계에 한 810억 원 수주를 받았거든요. 매출이 벌써 발생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매출 다변화가 외부로부터 발생되고 있고 M&A를
2년 1분기에 반도체 장비 업체를 또 M&A를 시켜갖고 반도체 장비 쪽으로 그 내부적으로 또 매출 다변화가 내외적으로 매출 다변화가 발생 중에 있습니다. 설명드릴 거고 최근에 이제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태양광 쪽으로 원래는 반도체 쪽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태양광 쪽으로 고객이 비중 증가돼서 매출처가 다변화됐다 보시면 되시겠죠. SEC가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 보시면 기존에 거의 뭐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거의 90% 비중 차지하고 있었는데 22년 3분기 누적으로 매출 비중이 삼성전자 45%, SK하이닉스 11%, 기타 44%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중국 쪽의 태양광 업체 하나하고요. 세메스라고 삼성전자 자회사 쪽에 반도체 장비를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통해서 세메스 쪽으로 또 매출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처가 다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죠. 관련해서 이제 정량적 분석한 걸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년 1분기부터 22년 3분기까지 매출액, 영업이익, 명업이익률 체크해보시면 매출액은 역대 분기 최대 나갔고요. 한걸요. 이렇게 보시면 특징적인 게 보시면은 기존에는 그 장비 수주형 그 장비 부품 업체 같은 거 이렇게 들쭉날쭉한데 보시면 여기서부터 22년 1분기부터 이렇게 추세적으로 매출액이 증가되는 약간 좀 특이점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매출, 최대 영업이익. 다만 좀 아쉬운 점은 무피 이익률이 기존의 최대치에 비해서는 조금 낮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하고 그 다음에 판관비를 체크해봤어요. 한걸요. 매출 총이익률은 비교적 과거의 트랙 레코드 대비해서 박스권의 상단 부위에 놓여 있습니다. 판관 비율은 되게 좀 들쭉날쭉한데 이런 건 대손상각비를 1에서 떤 기록이 있었고요. 보시면요. 판관 비율은 매출액이 증가되면 고정비 효과로 인해서 급감을 해야 되는데 이게 판관 비율이 약간 좀 높은 거에 비록 박스권의 하단부에 있지만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 어떻게 절감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건지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일단은 비용의 성격별 분류해 보시면은 여기에는 매출 원가하고 판관비 비용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비용이 어떤 건가 체크해 보니까는 외주 가공비가 있었습니다. 원재료는 당연히 가장 높아요. 변동비용 기업이니까는. 그래서 원재료 관련해서는 일단 차치하고 그 기타 이외에 여러 비용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비중이 높나 체크해 보니까는 외주 가공비라는 게 이렇게 특이성 있게 촉색이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높게 발생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용 중에서 약 16.8%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주 가공비가 이게 좀 절감이 될 수 있는 상황인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외주 가공비하고 매출 원가율을 비교를 해봤는데 코릴레이션은 이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다만 여기 최근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익률이 기존에 높았던 최고점에서 대비해서 좀 낮은 게 좀 아쉬웠잖아요. 그래서 외주 가공비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두 가지 비용 중에 측면에서 해갖고 높아지는 게 있는데 외주 가공비하고 제품 보증비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절감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게 외주 가공비 추세고요. 보시면 특이점이 22년 1분기부터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거 일단 외주 가공비는 후속으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여기는 변동비역 기업이고 주요 비용 중에서 원재료가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사용액 제공비 변동금의 매출 원가율 비교하니까 코릴레이션이 80%예요.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은 대부분 원재료에 관련해서 코릴레이션의 상관관계가 높다고 보시면 되시는데 그 기타 외적인 이런 비용들을 추가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여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일단 매출 원가 쪽에서는 이렇게 비교를 해봤고요. 판관비 측면에서는 이게 막대하거든요. 항목들을 이렇게 다 표시를 해봤고, 이게 노란색이
매출액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보통 매출액이 증가되면 당연히 판관비 비용들은 증가되는 건 맞죠. 근데 비율 측면에서는 이게 고정비 효과이기 때문에 판관비율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판관비율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비록 박스권에 하단부에 있지만은 이거를 매출액이 높아지면 그만큼 떨어지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리고 이상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단부를 유지한다는 거는 어떤 추가적인 비용이 판관비 비용 중에서 기존의 과거 레코드 대비 높아지고 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시잖아요. 그래서 체크해 보니까는 여기 보시면은 이 노란 요색 요색 이게 제품 보증비예요. 제품 보증비. 제품 보증비가 과거 대비 높게 발생 중에 있더라고요. 근데 22년 1분기부터 이렇게 특성 있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보증비의 비중을 전체 판관비 중에서 체크를 해보니까는 과거에는 뭐 한 10%대 이렇게 중반대 유지되고 있었는데 여기는 빼고 최근에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30%대 중반대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옅은 밤색이잖아요. 이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한글요. 여기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판관비가 튄 거는 여기는 대손상각비가 아니라 주식 보상 비용이 튀어갖고 이렇게 아까 판관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졌잖아요. 20년 4분기 주식 보상 비용이 높게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대손상각비 아니라 20 아닌데 20년 4월에 20년 4월에 20년 4월에는 매출액이 워낙에 낮고 고정비 효과가 거꾸로 역효과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판관비가 높아졌네요. 보니까요. 주식 보상 이거는 21년 2분기고 22년 4분기에는 여기는 이렇게 평소보다 높잖아요. 근데 매출액이 낮으니까 판관비를 팍 튄 거네 보니까요. 그래서 제품 보증비를 이렇게 체크해봤고 한 30%까지 포함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관건은 비용 중에서 총 비용 중에서 외주 가공비하고 제품 보증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그러면 이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왜 최근에 이렇게 높게 발생했는지 사유를 체크해봐야지만 미래 이익을 포거드 이익을 추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게 제품 보증비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옅은 밤색이 그다음에 여기 매출액인데 제품 보증비의 판관비 비중이 이렇게 하고 표시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요. 매출액이 아까 2년 1분기부터 급격하게 추세적으로 증가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품 보증비도 여기서 과거 대비 이쪽에서 많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비중도 이렇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제품 보증비가 어디서 왜 이렇게 특색 있게 발생되고 있나 이렇게 체크를 해봤죠. 계속. 일단은 그래서 제품별 매출액을 체크해봤어요. 일단은 여기 기억하시고요. 제품 보증비하고 외주 가공비. 그러니까 주요 제품은 건식진공 펌프에서 수출 쪽에서 이게 매출액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22년 3분기에 최대 매출을 찍은 사유는 수출 쪽에 진공펌프와 주력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수출 쪽으로 특히 매출액이 높게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내수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유지보수하고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수선보수 유지보수거든요. 이런 게 있으면 좋잖아요. 뭐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 그 미용 쪽에 예를 들면은 유지보수하는 그러니까 소모성 부품 같은 게 있으면은 그거는 이익률이 높잖아요. 되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되게 좋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IT 업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소프트웨어 같은 거 할 때도 연말에 주로 매출이 집중되는데 그래서 1, 2, 3분기에는 SI 업체 같은 경우에 1, 2, 3분기는 그냥 적자가 계속 발생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SI 업체 같은 경우에는 매분기에 매년 4분기만 이익으로 반짝 이익 보는 기업들이 있는데 갑자기 1, 2, 3분기에 이익이 플러스가 된 사례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런 거는 그런 납품을 했을 때 유지보수 그러니까 교육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1, 2, 3분기 매출이 높게 발생되고 이익이 턴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좋은 기업들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하여튼 유지보수 쪽에서는 이쪽에서는 이익률이 높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투자 포인트로 저는 일단 첫 번째로 판단했었고요. 몇 가지 중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수선보수 내수 쪽에서 이렇게 매출액이 높게 나오고 수출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덜 나오는데 이게 앞으로 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 들더라고요. 계속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주요 제품별 매출액이 아까 진공보보 수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들을 이 표를 보시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저 표를 이렇게 막대 조합 차트로 다시 바꿔 보시기 편하시고, 그래서 매출액 중에 수선 보수 비율을 제가 투자 포인트로 한번 잡아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중이 보시면 과거 대비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현재 이렇게 되게 20%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수선 보수 매출액을 별도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은 어디였지? 이렇게 추세적으로 이게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도 별도로 이게 자회사가 물적 분할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회사 종속기업의 수선보수 관련해서 자회사의 이익률 체크해보니까 이익률이 좀 꽤 쏠쏠하게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건 뒤에서 보여드릴 거고,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종속자회사의 현황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은 서비스 같은 거는 체크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매출액에 의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은 뭐냐면은 종속기업 쪽에서 제조 쪽에 이제 필요한 그런 업체를 체크해서 여기서 핵심적으로 체크해서 모니터링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세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LOT 머티리얼즈, 가공부품의 제조 판매업, 첫 번째 종속 자회사고, 그다음에 LOT CES. 이거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부품 제조 판매업. 아까 반도체 업종 쪽으로 약간 이제 10% 비중으로 하고 다각화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익이에요. 그 다음에 LOTTS가 진공분포 수리업. 아까 수선유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물적 분할을 해서 자회사를 표현시킨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물적 분할을 시켰다는 거는 LOT 백킴에서 이 수선 쪽에서 이제 쏠쏠하게 잘 나오니까는 물적 분할 시키고 이거 별도로 IPO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느낌이. 그 다음에 주영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22년 1분기에 M&A 시켰고 LOT CES로 흡수합병 시켰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반도체 쪽 장비 쪽이다 보시면 되시겠죠. 이건 수선 유지다. 그래서 이런 이 세 개의 업체들의 LOT 백에서 내부적으로 얼마나 중요도를 높게 보고 있고 어느 쪽으로 이렇게 성장 전략 추구하는지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제가 개인적인 방법은 각 분기별로 해당 종속 자회사들의 유형자산들을 체크를 해서 갑자기 확 튀는 데가 있으면은 이 해당 종속 기업 쪽으로 성장 전략 추구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게 개인적인 노하우 방법이고 개인적인 계속 진행하는 또 방법이고요. 보시면은 노란색이 보시면 자산이 갑자기 21년 4분기 기점으로 22년 1분기에 급격하게 튑니다. 보시면요. 이게 LOTCS거든요. 근데 여기서 캐펙스를 집행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주영이라는 업체를 여기서 흡수병 시켜갖고 편입시켜갖고 여기서 자산이 넣은 거예요, 한 걸요. 반도체 장비 쪽에 이제 별도로 별도 제품을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거지. 사업자를 다각화를 위해서. 그다음에 여기 초록색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진공펌프 수리업이잖아요. 새로 생겼는데 물적 분할을 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산이 계속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황색은 추세적으로 계속 자산이 늘고 있잖아요. 이거는 캐펙스를 집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LOT 비키면서 이 해당 종속기업도 또한 중점적으로 계속 성장 전략을 추구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LOT 머티리얼즈, 가공부품 제조 판매업 진행하고 있는 세 개의 주요 종속 자회사들입니다. 그래서 해당 이런 것 같은 거 튀는 것들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겠죠. 한 걸요. 성장성에 대해서. 그리고 왜냐하면 미래 포워드 실적에서 추론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신규로 생성되는 것들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미래 실적 추론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한 걸요. 그래서 LOTTS를 해갖고 물적 분할됐고 21년 3분기에 이렇게 됐고 진행됐고 수선보수 매출액에 LOTTS 관련해서 21년 3분기부터 이렇게 물적 분할했는데 조금 들쭉날쭉한데 이때부터 많이 매출액이 튀잖아요. 보시면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이렇게 매출액이 증가 추세 있다. 아까 맨 처음에 봤을 때 여기 보시면은 IR절의 특징이 보시면은
1년에 1, 2회 주기적인 수선보수 유지보수 필요하다고 말씀되어 있잖아요. 안정신 게시카우. 그러니까 펌프가 계속 누적으로 매출액이 증가되면 납품이 많아지면 거기 누적으로 수선 유지 쪽으로 해서 매출액이 계속 증가될 추세가 있자는 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펌프 납품했던 것들이 거기서 계속 수선 유지 보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뭐 계속 추세적으로 이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겠자는 걸요. 이익률도 좋고 그래서 이 종속자회사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다 판단하고 있고요. 걸요. 그 다음에 LOTCS라고 별도로 아까 이렇게 팍 튄 거 있잖아요. 노란색. 여기 주형을 흡수합병했다 했잖아요. 반도체 장비 쪽에. 그래서 이게 주형이라는 업체를 흡수합병했고 취득금액 270억.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및 장부 부품 사업용을 확장하자 시너지 창출 22년 1월 달에 했어요. 물려. 그래서 이렇게 자산이 22년 1월 1분기부터 이렇게 높게 튀었고 초반에 그 매출액이 별도로 다각화가 됐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IR절에. 어디 갔냐. 있었는데. 여기 장비 10.6%란 게, 이 반도체 장비예요, 반도체 장비. LOTCS. 그래서 지금 특징적인 게 좀 최근 분기 22년 들어서 이 수선보수 쪽에 하고, 이거는 반도체 장비 쪽에 내부적으로 다각화되고 있고 매출이 다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긍정 포인트. 두 가지를 해서 집중적으로 체크하는 거죠. 업황이 어떤 거 해서. 주형이잖아요, 주형. 반도체 장비. 근데 주형이 관련해서 이제 매출액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종속기업들 이렇게 해보시면요. 그래서 핵심적인 게 세 개라고 말씀드려요. 주황색, LOT 머티리얼즈, 약간 자산들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걸 맞춰갖고 매출액이 급증하고 있어요. 보시면요. 그 다음에 LOTCS가 주형의 반도체 장비 편입된 종속 자회사잖아요. 노란색. 매출액 급증 중이죠. LOTTS는 아까 수선보수 매출액 급증. 그래서 22년 1분기부터 이 자회사를 통해서 매출액이 급증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주형이란 반도체 장비 업체 뭐 매출 10%를 차지하겠다는데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이게 주형의 자회사의 주형 흡수합병 주형의 홈페이지 이거 보시면요. 포토공정의 반도체 포토공정의 베이커 모드라고 그래갖고 베이크 모드라고 해갖고 모듈 그래갖고 정확히는 잘 모르겠다. 바드로 되게 반도체 알못이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용들을 체크해보니까 뉴스플로우 체크해보니까 CMS 쪽에 납품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CMS의 홈페이지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체크해봤고요. 여기는 분기마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재료의 납품 실적이 주형 있나 체크해보니까 베이크 모듈을 하고 납품 실적이 매분기마다 있더라고 보니까요. 메티스하고 주형이 CMS의 이 베이커 장착 모듈의 품목의 원재료를 납품 중에 있다. 돼 있어요. 메이백이 있어요. 메이백이라는 거는 이 두 개, 메이티스하고 주형의 이 두 개 기업의 납품 실적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들 분기별로 한번 체크를 해봤죠. 일단은 CMS 베이크 모듈에 먼저 납품 게 메티스하고 주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메티스 또한 그 사업보 상장사는 아니지만은 연마다 해마다 해갖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전자공시에서 체크해봤고 메티스 매출액이 주황색, 주형 매출액이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메티스 쪽의 매출액이 2배 정도 높더라고 보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메티스 대비해서 주형의 매출액은 분포도를 약간 들쭉날쭉해야 하는 걸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주형의 1년 매출액은 450억 정도 찍고 있다. 21년 전분기에. 그래서 CMS 베이크 모드 여기서 CMS 원전에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요 비중만큼 이거 납품액이잖아요. 그래서 CMS 베이크 모드를 원전에 매입액을 최근 분기 22년 3분기부터 20년 1분기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업황이 어떨까? 이 주형에 대한 업황이 어떨까 추론하기 위해서. 근데 좀 아쉽게도 이렇게 들쭉날쭉 하더라 보니까 이게 계속 상향 추세됐으면 또 훨씬 좋았을 텐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일정 범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시죠. 그래서 주형적으로 통해서 22년부터는 한 매해 460억 추가 매출액이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그다음에 LOTCS 아까 제품 보증비에서 비용 중에서 추가적으로 발생된 게 제품 보증비하고 외주 광고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품 보증비가 이제 이렇게 급격하게 최근에 증가되는데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기존의 LOT 백힘의 그러니까 지배회사에서 발생되는 건 아니고요. 여건 변화가 그렇게 크게 없잖아요. 보시면요. 태양광업체 수주한 거 빼고는. 그래서 자회사랑 한번 연계시켜봤어요. 그래서 LOTCS하고 자회사하고 제품 보증비하고 매출액하고 이렇게 연계시키니까 코릴레이션이 81.2%예요. 그렇다면 이건 제품 보증비는 이런 주형을 반도체 장비 업체를 흡수합병한 LOTCS나 아니면 LOTTS 수선보수 쪽의 자회사 쪽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매출액이 발생되니까 여기에서 발생되는 뭔가 비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한걸요. 마찬가지로 외주광고비 코릴레이션을 보니까는 LOTC에서 매출액하고 외주광고비하고 코릴레이션 96.3%예요. 그러면은 외주광고비하고 제품 보증비가 최근에 많이 비용적으로 발생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추가적인 종속 자회사로부터 발생되는 비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지금 판관 비율이나 좀 매출원가, 매출 총익률이 좀 높거나 낮은데 이 비용들에 대해서는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좀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이익률은 계속 이렇게 이 정도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관건은 매출액의 증가를 포인트로 둘 수밖에 없어요, 걸요. 그래서 종속기업의 순손익을 체크해봤는데 아까 이거는 유지보수 쪽에 약간 좀 들쭉날쭉한데 순손익이 상당히 높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적자였었는데 이렇게. 그다음에 LOT 머티리얼즈 이거는 가공 판매요.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쪽에 이렇게 반도체 장비 쪽에 21년도에 아까 460억이라고 했는데 노란색이잖아요. 여기 이거 순이익보다 훨씬 높게 나오잖아요.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반도체 장비 쪽에서. 그래서 괜찮을 것 종속자회사를 추가적으로 편식해서 매출액이나 순이익 측면에서 앞으로 계속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이게 내부적으로 이 변화예요. 매출처 다변화와 매출액 증가하고 이익 성장. 그다음에 다시 주요 제품별 매출액 기존에 이제 주력 제품 이제 수출 쪽에 역대 최대 매출액 찍었고 이렇게 보시면요. 22년 3분기에 매출액 즉 수출 비중은 48.6%로 역대 분기 최대를 찍었어요, 한걸요. 본업이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제품 가격이 보시면은 펌프에 보시면은 이게 되게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요. 상당히 많잖아요. 반도체, 요즘에 태양광. 이렇게. 그래서 가격이 들쭉날쭉한 것 같아 보니까요. 되게. 그래서 가격은 이렇게, 제품 가격은 들쭉날쭉한데 낮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대신에 매출액은 P하고 Q의 조합이잖아요. 근데 Q로 이거를 22년 3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 나온 거잖아요. 판매량이 최대로 찍어서 판매량으로 이렇게 매출액을 보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 제품 가격도 높고 판매량도 높으면 베스트 케이스인데 그나마 그래도 Q 측면에서 높게 나오는 게 P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Q 측면으로 이렇게 매출액이 최대를 찍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Q 측면으로 하는 거는 P보다는 업황이 좋다는 걸 의미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에 아까 그 자회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그러면은 이 자회사들이 종속 자회사 100% 연결 자회사들이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이렇게 한번 해서 질적인 면으로 한번 약간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LOT 비큐의 연결 매출액은 이게 자회사들이 다 포함된 거고요. 별도는 본사, 그러니까 지배회사, 기존에 펌프업을 하는 LOT 비큐의 별도로 보시면 되시겠죠, 한걸요, 여기에. 그래서 이게 두 개는 뽑아봤어요. 근데 21년 3분기까지는 두 개가 이렇게 거의 매출액이 같이 가고 있어요. 이 의미는 자회사들이 별로 이렇게 영향가 있는 자회사들이 없다고 판단하시면 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아까 저 위에서 반도체나 이렇게 수선보수나 그런 것들 다 포함시켰잖아요. 거기서부터 매출액 차이가 별도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요. 그래서 자회사들의 역할들이 적정하게 잘 되고 있다, 지금. 그래서 성장성 추, 이게 체크하는 사연은 뭐냐면은,
LTP캠이 현재 어느 쪽에서 성장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냐 그렇게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에서도 본업에서 잘 되고 있고 자회사 쪽에서도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죠. 한걸요. OPM을 한번 체크해 봤어요. 그러면 자회사가 있으면 들어오면은 어떨 경우에는 그 이익률이 좀 침해될 수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과거 대비 여기는 매출이 좀 낮았으니까 제하고 여기 마이너스 순이익이 영업이 적장이고 다 뺐어요. 아니면 너무 높거나 그래서 과거 추세 대비 최근에 보시면은 OPM이 그렇게 낮지는 않잖아요. 그 상단부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익률 측면에서 자회사들이 매출액 발생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괜찮게 잘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익률 측면에서도. 그 다음에 수주잔고를 체크해 봤습니다. 그래서 수주잔고는 이렇게 역대분기 최대 찍어갖고 한 걸요. 여기 맞춰서 재고자산도 총액도 역대분기 최대를 찍고 있고, 그래서 수주잔고를 국내하고 해외로 이렇게 나눠봤어요. 걸요. 보시면 주황색이 해외고예요. 보시면요. 이게 최근에 중국 쪽의 태양광 쪽 장비업체한테 수주를 810억 원 해갖고 이게 포함돼서 그렇게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총액도 맞춰갖고 올라가고 국내에서도 근데 수주잔고는 뭐 과거 대비해서 나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점인 거는 장비업체가 계약부채라고 있거든요. 선수금인데 선수금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약간 QOQ로 빠진 게 좀 아쉽지만 선수금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은 회전율을 체크해보면은 재고자산이 역대 최고 분기 높아졌는데 리스크 측면에서 회전율을 같이 반드시 체크해야 되거든요. 과거 박스권 대비 중단부에 있기 때문에 회전율 측면에서 재고자산 쪽의 리스크는 높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시고요. 매출채권도 마찬가지로 중국 쪽 업체가 이렇게 로부터 수주잔고가 높게 발생되는 건 중국 쪽에 20% 높으면 보통 2차 전지 장비 쪽에서는 디스플레이 쪽에는 좀 안 좋잖아요. 매출채권은 회수가 늦게 돼서 대선 충당금이 높게 발생되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중국 쪽 매출 수주잔고에서 벌써부터 매출이 발생되고 있어요. 보통 최근에 그 2차 전지 장비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레깅 타임이 2년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주잔고에서 매출로 인식되는 게 2년씩 걸리는데 여기는 지금 수주를 22년에 했거든요. 4월부터. 근데 벌써 매출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회사랑 한번 통화해봤죠. 아니 이게 2차 전지 장비나 아니면은 디스플레이 쪽에는 2년, 뭐 1년 반, 2년 걸리는데 매출 나오는데 인식 나오는데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나오냐? 벌써 4개월 만에 나오냐? 매출이. 그래서 중국 업체가 좋은 업체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즉 펌프는 이게 보시면은 장비가 되게 간단하잖아요. 근데 부피도 작고 무게도 작고 그래서 2차 전지 장비나 아니면 디스플레이 장비는 되게 크잖아요. 한 걸요. 그래서 운반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테스트하기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거에 비해서 펌프는 되게 간단한 장비고 부피도 작고 중량도 작기 때문에 운반하기도 쉽고 납품해서 테스트해서 통과되는데 4개월 길어봤자 4개월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쪽 익스포저가 높아지더라도 매출채권 회수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다른 장비 업체와 달리 그렇게 되는데 이게 보면은 그게 주단 말 회사 말만 들으면 믿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표를 체크해보면 돼요. 이게 대선 충당 설정률도 이렇게 낮아지고 있고요. 보시면요. 회전율로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매출채권이 늘고 있지만은. 그래서 회사의 담당의 말이 맞다. 이렇게 수치로 직접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익스포저가 높아지더라도 이 LTV 장비 특성상 매출채권 관련해서 리스크는 그렇게 높아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업종의 장비 업체 대비 그런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중국 쪽 익스포저가 높아지더라도 요거는 이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자율 공식을 22년 6월부터 해갖고 수주 공시 나왔거든요. 근데 벌써 3분기에 매출이 실적이 찍힌 거예요. 이제 보시면 중국 쪽에 그래서 3회에 걸쳐 이렇게 태양광 총 810억 원 6월달부터 나왔는데 벌써 3분기에 매출이 실적 찍혔으니까는 매출 채권의 회수 지연이 안 되고 바로바로 된다는 걸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궁금해갖고 이거를
맞냐 그러니까 계속 몇 번 확인했거든요. 맞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벌써부터 발생되는 게. 이 업체를 한번 보니까는 이거거든요. 선전 뭐 그런데 이런 장비들 태양광 관련해서 장비들에서 여기서 펌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갖고 펌프를 납품하는 거고 세 건이 있다 이렇게 해서 현금흐름을 또 체크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현금흐름 장기간 비교적 양호 한 편인데 우수하진 않고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OCF가 빠지는데 그리고 22년 3분기 이렇게 역대분기 최대 재고조사는 찍혔는데 불구하고 OCF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래도 플러스 그래서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한걸요. 아까 수주장구가 또 최대치를 찍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1분기를 수주장구를 레깅을 시켰어요. 우측으로 밀고 그래서 매출액하고 주황색이거든요. 상관관계 일정인가 코릴레이션이 81%예요. 그러니까 수주장구가 1분기만 레깅 시켜도 아까 2차 전지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반 레깅 된다고 했었잖아요. 지연된다고 했죠. 매출액으로 전환되는데 이런 특성 때문에 보시면은 1분기만 수주장구가 1분기만 레깅 시켜도 매출액을 바로 지키는 그 구조이기 때문에 22년 4분기에는 이 수주장구를 감안시해 과거 최대 감안시에는 지금 22년 3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찍었지만은 이거보다 좀 더 높게 잘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겠습니다. 정리 요약을 하면은 내부에서 이제 여러 M&A를 통해서 자회사를 통해서 매출액이 잘 나오고 있고요 지금요. 그다음에 또 외부 쪽으로 보면 태양광 업체들도 추가적인 수주를 받아서 매출 채권 회수하는데도 문제점이 없고 현재로서는 그래서 문제는 관건은 좀 이익률의 과거 최대치 대비 약간 낮은 게 문제지만은 추론하기로는 이 매출액은 22년 3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액을 경신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있다 판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익 또한 역대 최대 분기 매출액 분기 이익을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업황도 23년도 대비 생각하면은 업황들도 괜찮기 때문에 어차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뭐 캐파는 좀 줄인다고 하지만은 태양광 쪽으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붙고 이제 태양 쪽에 보면 업황이 좀 괜찮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유지된다 그러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분석 내용을 설명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하는 버튼을 끝내도록 하고요.